10년 전 그 위증 지시한 사람이 당신이었죠? 고은설이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강영우는 자신의 직인이 찍힌 종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내가 결제한 기억이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 자신의 도장인데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 서명. 죄를 감추려는 자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이용당한 자의 얼굴일까요? 10년의 억울함을 걸고 찾아낸 표적 앞에서 고은설과 서연재는 무언가 어긋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공항에서의 재회가 남긴 여운은 아직 고은설의 가슴 한구석에 뜨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얼굴, 미처 부르지도 못하고 삼켜버린 이름. 그 잔상을 애써 밀어내며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듯 모서리가 닳고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은설씨, 이걸 좀 봐요. 서연재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은설은 영문을 몰라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변호사님? 서연재는 곧바로 답하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노인 집을 다시 살펴보다가 나온 겁니다. 이정태가 어머니를 빼돌리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물건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고은설의 손끝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감촉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오래된 결제 서류 한 뭉치의 사본이 나왔습니다. 종이 위에는 10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고은설의 눈앞으로 그 시절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살인자로 몰려 끌려가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류의 성격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입막은 명목으로 오간 돈의 흐름, 누군가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움직인 자금의 기록이었습니다. 액수도 오간 방식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 최종 승인란에는 붉은 직인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청마그룹 대표이사의 직인이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붉은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가둔 손, 그 손의 흔적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원망만 쌓아온 그 대상이 이 붉은 도장 하나로 갑자기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그날의 진짜 시작인가요? 고은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연재는 대답 대신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날로 돌아가는 문 하나는 찾은 셈이에요. 두 사람 사이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봉투가 왜 안노인 집에 있었는지 그것부터가 이상해요. 이정태가 위증의 대가로 받은 무언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그를 붙잡아 두려고 쥐어준 약점일 수도 있어요. 고은설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만 파고들면 그날의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거네요. 서연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닿을 수 있어요. 다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한번 잘못 건드리면 상대가 흔적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고은설은 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실마리가 이제 자신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 10년 전의 시간이 통째로 밀려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재는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방바닥에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오래 몸에 밴 습관대로 그의 눈은 종이의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흘렀습니다. 은설씨, 조금만 기다려요. 이런 건 감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대조해 봐야 해요. 서연재는 결제 라인부터 짚어 나갔습니다. 서류가 어느 부서를 거쳐 어느 자리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지 그 흐름을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중간의 결제 도장들과 마지막 승인란을 번갈아 비교하며 어긋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 다음은 날짜였습니다. 서류에 찍힌 날짜와 실제로 그 무렵 청마그룹에서 오갔던 문서들의 형식을 견주었습니다. 서식의 미묘한 차이, 결제 칸의 배치, 부서 표기 방식까지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인이었습니다. 서연재는 확대경까지 꺼내 들고 붉은 도장의 테두리와 획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직인은 위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미세한 마모, 눌린 각도, 인주가 번진 방향까지 다 흔적이 남거든요. 급하게 흉내낸 가짜라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티가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고은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서연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은설 씨, 이 직인은 진짜예요. 위조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실제로 사용되던 직인의 이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은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승인했다는 거예요? 서연재는 서류의 최종 승인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이 지시를 마지막에 승인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청마그룹 대표이사 강영훈. 그 이름이 방 안에 떨어지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은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이름이었습니다. 젠틀하고 도덕적인 경영자로 알려진 사람. 그런 사람의 도장이 자신의 10년을 올가맨 서류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이만 보면 답은 명확해요. 지시를 내린 건 대표이사다. 이것보다 깔끔한 답은 없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명확함이 마음에 걸립니다.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선명한 흔적을 남길까요? 고은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연재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종이가 가리키는 건 대표가 맞아요. 하지만 진짜 죄인은 종이 뒤에 숨는 법이거든요. 너무 완벽한 증거일수록 나는 오히려 그 뒤를 봅니다. 그는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도장이 어떻게 이 서류에 찍혔는지 그 과정을 밝혀내야 해요. 도장이 진짜라고 해서 그걸 찍은 손까지 진짜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고은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붉은 도장이 자신의 원수의 얼굴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의 뜻을 아직 헤아리지 못한 채 붉은 직인만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강영훈이라는 이름 썩자가 머릿속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청마그룹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정점에 앉은 사람의 손끝에서 자신의 10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살의 전부를 감옥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누명을 쓰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견뎌온 그 긴 세월이었습니다. 감옥의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지옥에 밀어넣었을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의 결제 도장 하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이에요, 변호사님. 고은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보낸 10년이 저 사람 손끝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억눌러온 원망이 다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범의 얼굴조차 알 수 없어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은설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더는 못 물러서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서연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설 씨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상대가 누군지 잊으면 안 됩니다. 고은설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조여들었습니다. 상대는 청마그룹의 대표였습니다. 돈과 권력, 사람과 정보를 손안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부딪혔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다시 짓밟힐지도 몰랐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무력함이 지금도 몸서리치도록 생생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결기가 한데 뒤엉켜 고은설의 온몸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고은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여기서 또 물러서면 저는 평생 못 일어서요. 엄마한테 약속했으니까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서연재는 그런 고은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재는 잠시 고은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 나도 그날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 은설 씨가 그 10년을 안 보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 오래 묵은 자책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탓이 아니에요.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은 변호사님 뿐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재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엔 달라요. 그때는 아무 단서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 서류가 있어요. 함께 끝까지 가봅시다.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눈빛이 지난 10년 그를 곁에서 놓지 못하게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청마그룹 본사의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복도는 서늘하고 길었습니다. 고은설은 서류가 든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결기가 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연재가 반걸음 앞서 걸으며 나직이 일렀습니다. 은설씨 흥분하면 저쪽이 이깁니다. 사실만 짚어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요. 고은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이사실 앞에는 비서 두 사람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들이닥친 두 사람을 보고 비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 이러세요? 약속 잡고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서연재가 침착하게 신분을 밝히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 직접 확인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일입니다. 대표님도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 말에 비서의 표정이 흔들리는 사이 고은설이 그 틈을 파고들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널찍한 집무실 안 강영훈이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대기업 총수 특유의 위압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그 위압 앞에서 잠시 숨이 막혔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책상 위에 봉투 속 서류를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종이가 반질반질한 책상 위에 소리 없이 깔렸습니다. 고은설의 손끝이 서류에 붉은 직인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명을 짚었습니다. 이 도장 대표님 건 맞죠? 고은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도요. 강영훈의 시선이 서류로 내려갔습니다. 고은설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10년 전 세림타워에서 벌어진 그 일. 경비 이정태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뒤에서 손을 쓴 사람. 그게 당신이었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일로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영훈의 얼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강영훈은 책상 위에 깔린 서류와 자신을 노려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과 불쾌가 뒤섞였습니다. 세림타워? 위증?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나 고은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여기 이 도장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10년의 세월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대표님, 이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 대표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강영훈의 시선이 다시 서류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반응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가를 순간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위증? 이정태? 난 그런 이름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실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남의 회사에 들어와 이런 소리를 해. 당장 나가. 사람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하지만 고은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그의 눈앞으로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은요? 이 서명은 누구 거냐고요? 여기 대표님 이름 석자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강영훈의 시선이 다시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얼어붙듯 굳었습니다. 붉은 지기는 틀림없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 옆의 서명도 자신의 필체와 흡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이런 서류를 승인한 기억이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입막음 자금이라니. 위증 지시라니. 자신은 그런 것을 결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강영훈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제한 게 아니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강영훈은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다시 훑는 손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녹이 띈 반박을 예상했던 고은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영훈의 눈빛에는 부인보다 당혹이 먼저 번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들킨 자의 서슬퍼런 방어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와 맞닥뜨린 사람의 혼란이었습니다. 분명 내 도장이고 내 사인인데 강영훈이 넋을 놓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종이 안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두려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고은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균열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반응은 자신이 그려온 진범의 모습과 어딘가 달랐습니다. 강영훈은 한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결제하지? 이런 돈이 오간 것도 나는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혼란이 묻어났습니다. 고은설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원수는 냉정하게 비웃거나 오만하게 잡아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강영훈은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기하지 마세요. 고은설이 애써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그런 얼굴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마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고은설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넋을 놓았던 강영훈이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찍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다급하게 항변했습니다. 이 날짜 이때 나는 국내에 있지도 않았어.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실렸습니다. 이 시기라면 분명 유럽 쪽에 있었어. 출장 일정만 확인하면 다 나와. 그때 나는 여기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걸 결제해? 고은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표를 보여주세요.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강영훈은 곧바로 무언가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고 그 시절의 일정 기록이 손안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무렵 내 출장 일정 지금 당장 찾아와. 10년 전 기록이라도 어떻게든 뒤져봐. 지시를 내리는 그의 손이 인터폰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서연재도 고은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난감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오래된 일정은 지금 바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강영훈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고은설은 팔짱을 끼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일정표를 지금 당장 못 내미시는 거잖아요. 강영훈이 발끈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바로 나와? 10년이야, 10년. 당신 같으면 10년 전 어느 날 어디 있었는지 종이로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항변은 오히려 고은설의 의심을 더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알리바이를 증명할 종이 한 장 내밀지 못하는 모습. 고은설의 눈에는 그것이 궁색한 변명으로만 비쳤습니다. 출장 갔다는 말 한마디로 10년을 덮으려는 거예요. 고은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서연재는 여전히 말을 아낀 채 강영훈의 흔들리는 손과 다급한 눈빛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런 순간을 대비해 알리바이를 미리 다듬어 두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영훈은 아무 준비도 없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내 말 좀 믿어. 나는 정말 이 일과 상관이 없어. 누가 내 이름을 판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궁색하게만 들렸습니다. 고은설이 싸늘하게 대받았습니다. 누가 대표님 이름을 팔아요? 대표님 도장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강영훈은 그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강영훈의 얼굴이 다시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스스로도 미처 생각지 못한 가능성이 문득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어긋난 톱니다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은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원망이 둑을 넘듯 쏟아졌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제 20살 전부를 감옥에서 보냈다고요.
고은설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저는 그 엄마를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친오빠까지도 저를 등졌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 10년을 대체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무슨 수로 돌려줄 거냐고요.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편하게 사는 동안 저는 지옥에 있었어요. 강영우는 그 절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도 고은설의 눈물 앞에서 번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은설의 어깨가 세차게 들썩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는 어깨였습니다. 서연재는 그런 고은설을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야 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그 역시 고은설의 결백을 믿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상대에게 빌미를 줄 뿐이었습니다. 은설 씨. 서연재가 낮은 목소리로 고은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은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냉정이라고.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진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그는 강영훈의 반응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저 사람은 고은설의 절규를 받아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죄인이라면 이쯤에서 변호사를 부르거나 경비를 불러 내쫓거나 냉정하게 잡아댔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영훈은 그저 넛을 놓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재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격정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오직 그만이 한 발 떨어진 냉정함으로 이 장면의 균열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요, 감옥에서 매일 밤 생각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당한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표님이었어요. 이렇게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강영훈은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서류 위에 도장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재는 고은설의 등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두 사람의 어긋난 확신과 어긋난 억울함이 한 방에서 부딪히는 이 기묘한 장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대치의 결말은 어쩌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강영훈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결제 서류나 직인 관리 같은 건 직접 챙긴 적이 없어. 그 말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이라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실무는 다 재단 격리 쪽에 맡겨왔어. 도장이 어디 있는지 누가 어떻게 쓰는지 나는 하나하나 들여다본 적이 없다고. 대표가 그런 걸 일일이 챙길 수는 없으니까. 고은설과 서연재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 이름으로 오가는 서류의 흐름을 세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리 라인이라는 게 정확히 누구 손을 거치는데요? 서연재가 처음으로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질문의 칼끝은 예리했습니다. 강영훈은 대답하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제가 어느 부서를 거쳐 자기 앞에 오는지, 도장이 실제로 누구의 손끝에서 찍히는지 그는 명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강영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그때 담당이 처리하니까 나는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만. 그는 스스로도 자신의 대답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대표의 도장이 그의 손을 떠나 누군가의 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였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직인이 진짜라고 해서 그것을 찍은 손까지 강영훈의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도장은 진짜고 사람은 가짜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강영훈을 가리키는 증거가 아니라 강영훈의 이름 뒤에 숨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아직 그 미묘한 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눈앞에 강영훈이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재의 눈빛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재는 강영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 격리 라인을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도장을 실제로 보관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대표님 앞에 올리는 사람 말입니다. 강영훈은 무언가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얼굴 하나가 떠올랐지만 그는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그건 확인해봐야 알아. 강영훈은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서현재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영훈의 머릿속에 이미 떠오른 얼굴이 있다는 것을 그 흔들리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문이 예상치 못한 쪽에서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강영훈의 동요를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오랜 법정 생활이 그의 몸에 새겨놓은 감각이 지금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의 변명은 죄를 감추려는 자의 거치고는 지나치게 허술했습니다. 진짜 죄인이라면 이렇게 허둥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알리바이를 매끄럽게 늘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냉정하게 잡아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영훈은 자기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고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얼굴은 죄를 들킨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은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군. 서현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그 경험이 말해주는 바에 따르면 죄인은 대개 두 부류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자. 그런데 강영훈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조차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현재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고은설의 결백을 믿고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던 자책의 나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정태의 위증을 그렇게 파고들었으면서도 끝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더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실마리가 엉뚱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진짜 범인은 그 뒤에서 태연히 웃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또다시 1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서현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영훈이 정말 결백한지 아니면 교묘하게 연기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법정을 지켜온 그의 직감은 이 장면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거듭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서현재는 강영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범인지 아니면 진범이 세워둔 허수아비인지 그것부터 가려내야 했습니다. 서현재는 강영훈의 손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각을 두려워하는 떨림이 아니라 자신이 발딛고 선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진짜 결백하다면 서현재는 속으로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는 강영훈을 겨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영훈 뒤에 숨은 누군가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만든 방패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패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강영훈의 이름과 도장을 자유로이 쓸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현재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쳤습니다. 성급한 확신은 언제나 진실을 가리는 법이었습니다. 고은설은 여전히 강영훈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당혹이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라면 이 정도 연기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고 강영훈에게 다가서려 했습니다. 더 몰아붙여야 해요. 지금 여기서 놓치면 저 사람은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때 서현재가 고은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설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 몰아붙인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봅시다. 고은설이 획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을 두자고요? 저 사람 도장이 이렇게 버젓이 찍혀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저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서현재는 고은설의 눈을 마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바로 그 도장이 너무 버젓해서 이상한 겁니다. 진짜 범인이라면 자기 도장을 이렇게 흔적으로 남겨두겠어요? 오히려 가장 먼저 지웠겠죠. 성급하게 몰아붙였다가는 결정적인 단서를 놓칠 수 있어요. 고은설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표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저 사람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신을 믿고 곁을 지켜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자신을 말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은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서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 말대로 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신 이 서류의 진짜 정체는 끝까지 파헤쳐야 해요. 저 도장이 어떻게 여기 찍혔는지 누구 손을 거쳤는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서연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감정으로 달려들면 저쪽이 이기지만 사실을 하나씩 쌓으면 우리가 이겨요. 고은설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영우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넋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호사님. 고은설이 낮게 물었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저 사람도 누군가한테 이용당한 거라면 그럼 진짜 범인은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연재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밝혀내야죠. 지금은 섣불리 답을 정하지 맙시다. 저 서류가 진짜 어디서 왔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고은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했던 표적이 흔들리자 발밑이 온통 안개처럼 뿌얘졌습니다. 두 사람은 강영훈을 남겨둔 채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넋을 놓은 강영훈의 무거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서연재는 곧장 청마장학재단의 격리팀으로 향했습니다. 직인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사용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장이 언제 어떤 서류에 누구의 손을 거쳐 찍혔는지. 그 기록만 확인하면 강영훈의 결백 여부도 그 뒤에 다른 손이 있었는지도 가려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격리팀 사무실에 들어선 서연재는 담당자에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10년 전 대표이사 직인 사용 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관련 서류가 정식 절차를 거친 게 맞는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담당자는 난처한 얼굴로 서류철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넘기던 그의 손이 점점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얼굴빛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아니면 자신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담당자가 말끝을 흐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연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 장부 안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서둘러 담당자와 서연재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함부로 장부를 보시면 곤란한데요. 나 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그런 오래된 기록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요. 워낙 옛날 거라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넣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담당자가 펼쳐놓은 장부를 슬그머니 덮었습니다. 서연재는 그 손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 부장의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절차를 안내하는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서연재의 눈에 띄기 전에 서둘러 덮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재는 물러서는 척하면서도 눈으로는 재빨리 사무실 안을 훑었습니다. 담당자가 덮은 장부의 두께, 나 부장이 서 있는 위치, 그가 시선을 두는 방향까지. 모든 것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은 흔한 핑계였지만 그 핑계를 대는 사람의 표정이 지나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재는 나 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이 도장 관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 도장을 실제로 쥐고 있던 손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흔적이 바로 저 장부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재의 촉이 다시 한번 곤두섰습니다. 이 장부 안에 강영훈이 아닌 다른 손의 흔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 부장의 방어적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도드라졌습니다. 서연재가 몇 마디 더 물을수록 나 부장은 더 빠르게 말을 가로막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 규정상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담당자도 다 바뀌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고는 문 쪽을 슬쩍 가리켰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그 대답들은 하나같이 매끄러웠지만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현재는 나 부장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실무자라면 이 정도 질문에 이렇게까지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리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 부장의 이마에는 옅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릴 때마다 시선이 자꾸만 서현재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손은 연신 넥타이를 매만지고 발끝은 불안하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저 위에서 시킨 대로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의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서현재는 확신에 가까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실무자가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을 감추려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쩌면 강영훈의 도장이 어떻게 그 서류에 찍혔는지를 설명해 줄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서현재는 겉으로는 물러서는 척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정식 절차대로 다시 오지요. 그 말에 나 부장의 얼굴에 잠시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서현재는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나 부장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장부를 요구해서 안 된다면 이 사람의 불안한 입을 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면 서류 뒤에 숨은 진짜 손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현재는 격리팀 사무실을 나서면서도 등 뒤에 남은 나 부장의 굳은 표정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서현재는 복도를 걸으며 방금 본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담당자가 장부를 넘기다 멈칫한 대목, 나 부장이 서둘러 끼어든 순간 그가 장부를 덮던 손놀림. 하나하나는 사소했지만 그것들을 이으면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누군가 그 기록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부장은 그 경계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흔들어야 해. 서현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안 된다면 방심한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실수를 하는 법이었습니다. 나 부장의 저 불안한 눈빛이라면 그 실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마리는 강영훈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의 불안한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영훈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은설과 서현재가 떠난 뒤에도 그는 오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서류가 여전히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영훈은 그 서류들을 다시 그리고 또다시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억에 없는 서명은 그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자신이 결제한 적 없는 문서들이 하나둘 더 나왔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자신의 필체를 닮은 서명이 적혀 있는데 그중 어느 것도 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면 착각이라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건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강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두려움이 기어 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마음대로 써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였습니다. 강영훈은 자기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그룹의 대표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실은 자기 손안에 도장 하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결제했다고 믿었던 수많은 서류들 중에 대체 몇 건이나 자신의 진짜 뜻이었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 곁에서 웃는 얼굴로 서류를 내밀던 사람들 중 누구였을까? 강영훈은 주변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두려웠습니다. 늘 곁에서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 믿고 일을 맡겨온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도장에 손을 대기 쉬웠을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지?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 거야? 막막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강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결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넘기며 자신의 기억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결제한 기억이 없는 서류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서류들 속에서 오간 돈, 내려진 지시, 처리된 일들. 그 모든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대표가 맞긴 한 건가? 강영우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울뿐인 대표. 이름만 걸어둔 껍데기. 그런 자신을 떠올리자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함 뒤로 서서히 분노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자신을 이렇게 우롱한 것인가? 강영우는 한참을 그렇게 무너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맨 그림자의 정체를 그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주미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 부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은설과 서현재가 강영훈을 찾아가 서류를 들이밀며 몰아붙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반응이 어땠어? 주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 부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기억에 없는 서명이라며 넛을 놓으셨고요. 출장 중이었다고 항변하셨지만 증거는 못 내놓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주미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표정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오래전 만일을 위해 세워둔 방패막이가 이제야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누군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더라도 화살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도록 미리 길을 터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대표의 도장, 대표의 이름. 그보다 완벽한 방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도장부터 믿게 되어 있지. 주미란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은설과 서현재가 강영훈에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자신은 얼마든지 여유롭게 다음 수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엉뚱한 곳을 파고들수록 진짜 흔적은 그만큼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한 골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태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만 잘 단속하면 이 판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이 열리는 순간 애써 세워둔 방패도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정태가 다음 주에 귀국한다고 했지. 주미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 입부터 단단히 단속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서둘러.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 쥐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 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손 쓰겠습니다. 주미란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아래 세상이 자신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손끝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래전 그날 자신은 만일을 대비해 모든 것을 대표의 이름 아래 흘려두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파고들더라도 그 끝이 자신이 아닌 대표에게 닿도록. 그것은 하루아침에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대표의 곁에서 살뜰히 그의 신뢰를 얻으며 한 겹 한 겹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고은설 그 아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주미란은 나직이 웃었습니다. 결국 대표의 도장 앞에서 길을 잃게 되어 있어.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정태라는 이름 하나가 목 안에 가시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시만 뽑아내면 모든 것은 완벽해질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전히 자신의 손끝에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서현재는 다시 나 부장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 부장을 사람들의 눈이 없는 조용한 자리로 데려가 정면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직인 관리를 실제로 누가 했습니까? 그 서류가 결제되던 날 도장을 찍은 손이 누구 것이었냐고요. 나 부장은 처음엔 얼버무리며 발을 뺐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서현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가며 빈틈을 파고들며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대표님이 직접 지시하셨나요? 대표님이 당신한테 그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 나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현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었죠? 대표님은 지금 이 서류를 보고도 기억을 못 하시던데. 그럼 누굽니까? 도장은 대표님 건데 그걸 찍으라고 시킨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몰아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나 부장의 입에서 무심결에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이사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말을 뱉는 순간 나 부장은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재의 귀에는 그 한마디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강영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사. 서연재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서류가 가리키던 방향, 모든 화살이 강영훈을 향하던 그 흐름에 처음으로 다른 그림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장은 대표의 것이었지만 그 도장을 움직인 손은 대표의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서연재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 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언가 결정적인 실밥 하나를 잡아당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나 부장이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사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청마에는 여러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도장을 자유로이 쓸 만큼 가깝고 재단의 실무를 손안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범위는 크게 좁혀졌습니다. 서연재는 성급하게 이름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짐작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분명해졌습니다. 화살은 더 이상 강영훈 한 사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선 누군가, 대표의 이름 뒤에 몸을 숨긴 진짜 손. 이제 그 손의 정체를 밝혀낼 차례였습니다. 이 실밥을 계속 당기면 지금껏 보이지 않던 매듭이 풀릴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재는 곧장 고은서를 찾아갔습니다. 방금 나 부장에게서 들은 말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은설 씨. 서연재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부장을 다시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고은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한 말이요? 서연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직인을 누가 관리했느냐고 물으니까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언급하더군요. 이사님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고은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사님 그 한마디가 입안에서 낯설게 맴돌았습니다. 서연재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쩌면 강영훈 대표 뒤에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겹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도장은 대표 것이지만 그걸 실제로 움직인 손은 따로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영훈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혹은 이름을 도둑맞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은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껏 모든 것이 강영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고은설이 물었습니다. 서연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확신이라기엔 아직 일러요. 나 부장이 실수로 흘린 한마디일 뿐이니까요. 그 이사가 누구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엔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너무 많아요. 강영훈이 보였던 그 당혹스러운 얼굴, 자기 도장 관리도 못하던 허점, 격리팀 담당자의 당황한 반응, 나 부장의 지나친 방어까지. 그리고 방금 나온 그 이사라는 말까지. 고은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모든 조각이 강영훈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향해 겨누은 자신의 화살이 어쩌면 처음부터 엉뚱한 관역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서연재는 고은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독였습니다. 잘못 짚은 게 아니에요. 서류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멈추고 다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한 겹씩 벗겨내다 보면 결국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겁니다. 고은설은 그 말에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인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그의 등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 짚은 거였을까요? 고은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고은설은 홀로 앉아 지난 며칠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강영훈만을 진범이라 확신하고 그에게 매달리는 동안 무심코 흘려보낸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조각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강영훈은 자기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고도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그 당혹은 연기라고 보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결제의 흐름도 직인 관리도 자신은 챙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뜻밖에도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류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 강영훈의 이름과 도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서도 정작 강영훈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고은설은 곰곰이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온 사람, 대표의 결제 라인을 손끝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대표의 도장을 아무도 모르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의 곁에서 대표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고은설의 머릿속에 흐릿하던 형체 하나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갔습니다. 청마 안에서 실권을 쥔 채 대표의 곁에서 모든 실무를 주무르는 사람. 그 얼굴이 아직 또렷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한 방향만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엉뚱한 사람을 쫓고 있었던 걸까? 고은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며칠 강영훈이라는 표적에 온 신경을 쏟는 동안 진짜 손은 그 뒤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책과 함께 뒤늦은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은설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흐릿한 그림자의 정체를 이제부터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몬 진짜 설계자가 아직 어딘가에서 태연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은 창밖의 어둠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강영훈에게 매달렸던 지난 며칠이 어쩌면 진짜 범인에게는 더없이 편안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헛된 표적을 향해 소리치고 분노하는 동안 진짜 손은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고은설은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서연재의 말대로 한 겹씩 차분히 벗겨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 또다시 진짜를 놓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던 그날의 다짐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 사실이 고은설의 가슴을 다시금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한편 강영훈은 자신을 이용한 진짜 설계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홀로 억울함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집무실에 남아 기억에 없는 서명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오랜 세월 자신의 이름 뒤에 숨어 일을 벌여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웃는 얼굴로 자신을 대해온 사람일수록 도리어 의심의 눈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온 사람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영훈은 진실의 문턱에서 정작 문을 여는 열쇠는 손에 쥐지 못한 채 서성였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그 피해를 입힌 손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고은설과 서연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강영훈을 쫓느라 흘려보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입을 단속하고 남은 실마리를 하나씩 걷어들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범은 오히려 그 헛발질의 시간만큼 여유를 벌었습니다. 쫓는 자들이 엉뚱한 곳을 헤매는 동안 쫓기는 자는 태연히 자신의 판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은설과 서연재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걸음 다가섰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진짜 상대는 이미 두 걸음 물러나 안전한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영훈이라는 표적에 매달린 며칠, 그 시간의 무게는 고스란히 두 사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어긋난 표적을 향해 달려온 대가는 앞으로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었습니다. 강영훈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실은 남의 손끝에서 노란한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곁에 두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지만 끝내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바로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밤 고은설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겨우 방향을 다시 잡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범이 지웠을 흔적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서현재는 밤늦도록 나 부장이 흘린 한마디를 곱씹으며 다음 수를 헤아렸습니다. 세 사람의 밤은 저마다 다른 무게로 깊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에, 누군가는 자책에, 그리고 또 누군가는 뒤늦은 깨달음에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진짜 설계자가 지금 얼마나 태연히 잠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저 멀리 아무도 손대지 못한 그림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이야기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설이 10년의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마침내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그 뒤에 몸을 숨긴 진짜 손이 서로 얼마나 크게 어긋나 있는지가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조용히 깔려온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왜 진실이 이토록 쉽게 잡히지 않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도 정작 그 도장을 움직인 손은 전혀 다른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긋남이 만들어내는 긴장이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놓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방영분을 처음부터 되짚어보면 주미라는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끝맺은 적이 없습니다. 강혜라에게 대상을 안겨준 그림은 주미란이 화가에게서 어렵사리 사들인 대리작품이었습니다. 화제의 결정적 증거였던 CCTV는 교감 황주영을 교장 자리로 매수해 지우게 했습니다. 김정선의 배역을 되찾을 때도 경쟁 배우의 약점을 만들어서라도 찾아내라 지시했을 뿐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희정을 노릴 때조차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1억에 섭외해 대신 차를 몰게 했고 그마저 실패하자 김정선을 사칭한 쪽지 하나로 옥상까지 불러냈습니다. 성인부에 들어와서도 이 방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을 쳐낼 때 주미라는 자신은 뒤로 빠지고 나 부장을 시켜 리베이트 정황을 캐낸 뒤 그 자료를 법무팀의 익명으로 흘렸습니다. 손끝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른팔 하나를 잘라낸 셈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이름 대신 남의 손과 남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주미란이라는 사람의 가장 뿌리 깊은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날의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주미란이 택할 수법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신 앞에 세울 이름을 미리 마련해 두고 화살이 그 이름을 향하도록 길을 터놓는 일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추적이 시작된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일도 자기 흔적을 지우고 대신 세울 방패를 매만지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주미란이 남을 앞세울 때마다 그 대상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골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매수한 교감도 섭외한 청부업자도 익명 제보에 쓰인 나 부장도 모두 그렇습니다. 주미란에게 사람은 도구이고 도구는 쓰임이 끝나면 언제든 잘려나갑니다. 이 냉혹함이야말로 주미란이 오래도록 들키지 않고 판을 유지해온 힘이자 동시에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 약점이기도 합니다. 버려질 것을 아는 도구는 언젠가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은설과 서현재가 어렵게 찾아낸 단서가 진짜 설계자가 아니라 주미란이 오래전 세워둔 허수아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수아비의 그늘이 걷히는 순간 진짜 손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영훈은 대중에게 젠틀하고 도덕적인 경영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영분 속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반듯한 겉면 안쪽에는 뜻밖의 빈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딸의 대리 그림이 발각됐을 때 그가 먼저 보인 반응은 도덕적 분노가 아니라 회사에 갈 피해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딸에게도 언제 약점이 잡힐지 모르니 처신을 조심하라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는 청마의 대표로서 그룹의 모든 것을 손안에 쥐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정작 재단의 실무와 살림은 오래도록 다른 사람의 손끝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자기 곁에서 벌어진 아이 바꿔치기의 진실도 박희정을 죽음으로 먼 손의 정체도 강영훈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이 인물의 가장 위험한 취약점입니다. 대표의 이름과 직위는 그 자체로 가장 무거운 상징입니다. 조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이 언제나 그 자리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게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다면 대표의 이름만큼 완벽한 방패도 찾기 어렵습니다. 강영훈이 자기 도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그의 이름이 그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이용됐을 수도 있다는 틈을 활짝 열어둡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겹쳐 있습니다. 강영훈은 젠틀하고 도덕적이라는 평판 덕분에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지만 바로 그 반듯한 평판이 그를 완벽한 표적으로 만듭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아래 벌어진 일이라야 진짜 배우는 가장 깊이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영훈 자신도 아내 김정선이 쥔그룹의 집의 구조 안에서 늘 완전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그 빈틈을 파고들어 이름을 빌려 쓸 손도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 정황이 강영훈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더라도 그 답이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를 향한 의심을 되짚게 만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가장 반듯하게 서 있는 이름이 실은 가장 손쉽게 빌려 쓰인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영훈이 자기 이름에 찍힌 낯선 흔적 앞에서 느낄 혼란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비춰줍니다. 고은설을 징역 15년의 어둠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한마디는 세림타워 경비 이정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고은설이 죽은 사람을 난간 밖으로 미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처음부터 허점이 가득했습니다. 신고할 당시에는 누군가 떨어졌다고만 했을 뿐 누가 밀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미는 것을 봤다면서도 정작 말리지는 않았다는 모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소한 고은설이 자신을 쫓기 시작하자 이정태는 일하던 곳을 떠나 베트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홀어머니에게는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지 말라 신신당부했고 그 어머니마저 동생네로 빼돌려 은신시켰습니다. 게다가 그의 옛 직장에는 고은설 말고도 이정태를 찾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정태는 단순한 위증자가 아니라 그 위증을 누가 시켰는지 아는 유일한 산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정태의 입은 진실로 통하는 가장 확실한 문이자 동시에 배우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방영분에서 주미란이 고은설의 출소 소식을 듣자마자 나 부장을 시켜 이정태의 행방부터 캐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입이 열리는 순간 오랜 세월 쌓아온 판이 통째로 허물어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정태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정황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를 숨겨준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전 위증의 대가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단속이 필요해진 순간이 온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정태의 귀국은 배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고은설이 안 노인에게 위장 접근해 간병까지 하며 실마리를 모아온 것도 결국 이 위증자의 동선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정태의 귀국을 둘러싸고 그를 붙잡아 진실을 들으려는 손과 그의 입을 영영 막으려는 손이 정면으로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증자 한 사람의 거치가 어긋난 표적을 바로잡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이 향하는 이름이 강영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추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서현재는 10년 전 법정에서 이미 이정태의 위증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사람입니다. 신고 내용과 증언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 팠다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는 모순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고은설을 지켜내지 못하고 패소했고 그 무력함에 대한 자책이 10년 동안 그를 고은설의 곁에 묶어두었습니다. 서현재라는 인물의 본질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고 눈앞에 놓인 답이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그것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승부사입니다. 이런 서현재라면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지나치게 깔끔하게 가리킬 때 오히려 그 깔끔함을 의심할 사람입니다. 진짜 죄를 지은 자가 자기 흔적을 그토록 선명하게 남겨둘 리 없다는 것을 그는 오랜 법정 경험으로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도장이 진짜라고 해서 그 도장을 찍은 손까지 진짜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장은 진짜여도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이 감각이야말로 서현재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균열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고은설이 10년 묵은 분노에 이끌려 눈앞의 표적을 향해 곧장 달려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뒤에 숨은 손을 보려는 쪽은 서현재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성급한 확신에 제동을 걸고 흔들리는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그가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현재가 지닌 또 하나의 무기는 시간의 힘입니다. 10년 전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이 위증의 벽 앞에서 무너졌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밝혀내지 못한 배우의 존재를 이제는 의심할 수 있고 이정태라는 산증인의 행방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그를 더 신중하고 더 집요하게 만듭니다. 겨우 찾아낸 실마리가 엉뚱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진짜 범인은 그 뒤에서 태연히 웃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오히려 서현재를 성급함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감정으로 달려들면 상대가 이기고 사실을 하나씩 쌓으면 이쪽이 이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 안에서 오직 서현재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이 냉정한 눈이 방향을 다시 잡아줄 때
비로소 진짜 설계자를 향한 추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은설은 어머니를 눈앞에서 잃고 그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20살의 전부를 감옥에서 흘려보냈습니다. 신입 앞에서 흉기를 제 쪽으로 들이대며 찌르라 절규하던 처음에 무너진 모습과 달리 이제 고은설은 같은 방 안의 폭력을 제 몸으로 막아설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위증자 이정태의 홀어머니에게 일부러 다가가 간병하며 실마리를 캐냈고 옛 가족의 매몰찬 거부와 축출 속에서도 복수의 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토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한 단 하나의 다짐,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10년에 걸쳐 켜켜이 쌓아온 분노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힘인 동시에 두 눈을 가리는 짙은 안개이기도 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표적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차분히 따지기보다 먼저 멱살부터 잡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특히 얼굴도 모른 채 원망만 쌓아온 대상에게 처음으로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이름에 온 분노를 쏟아붓고 싶은 충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고은설이 어렵게 손에 넣은 단서를 들고 한 인물을 정면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상대의 뜻밖의 반응 앞에서 흔들리는 순간 고은설은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엉뚱한 관역을 향해 달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불안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진짜 진실로 향하는 길의 첫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은설의 조급함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이 그에게 새겨놓은 상처라는 점입니다.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낭떠러지로 밀었고 법정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력함의 기억이 지금의 고은설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물러서면 평생 일어서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 눈앞의 표적을 향해 그를 떠밉니다. 바로 그 절박함을 진짜 설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에 넣어 두었을 것입니다. 고은설이 분노에 휩쓸려 엉뚱한 곳을 헤매는 동안 진짜 손은 그 시간만큼의 여유를 벌며 흔적을 지워갑니다. 그렇기에 고은설이 한 걸음 멈춰 서서 자신이 겨눈 관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느냐가 이 복수의 성패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성인부에 들어서면서 주미란의 곁에는 나 부장이라는 새로운 측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정태의 행방을 캐고 최 실장의 리베이트 정황을 파고들고 50주년 행사의 굳은 실무를 도맡는 손입니다. 주미란은 이 손을 통해 자신은 뒤로 빠진 채 경쟁자 하나를 깨끗하게 쳐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 주미란의 판이 지닌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언제나 남의 손을 거쳐 움직이기에 그 손들 하나하나가 곧 그의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속속들이 아는 나 부장의 입, 그리고 주미란의 유모 시절 과거까지 들추며 견제하던 최 실장의 원한은 언제든 판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위태로운 실밥입니다. 특히 최 실장이 주미란의 지난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완벽해 보이던 주미란의 가면에 이미 금이 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끝내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람의 입에 자기 비밀을 나눠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입들이 많아질수록 파는 겉보기와 달리 더 불안해집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열리지 않는 문이라면 방심한 틈을 파고들어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실수를 하는 법이고 오래 감춰온 비밀일수록 그 실수 한 번의 통째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방영분에서 주미란이 김정선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려 공을 들이는 모습도 이 맥락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의 든든한 방패였던 강영훈의 이름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그 위에 또 다른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아두려는 불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판일수록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손과 더 많은 거짓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손과 거짓이 늘어날수록 균열의 지점도 함께 늘어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진실을 쫓는 쪽이 주미란을 곧바로 겨누지 못하더라도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이나 무심코 흘린 한마디에서 뜻밖의 실마리가 풀려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범의 이름은 결국 그 이름을 대신 떠받쳐 온 손들의 균열에서부터 새어나올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그 뒤에 숨은 손이 이토록 멀리 어긋나 있는 지금 진실은 결코 한 번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눈앞의 답에 매달리기 쉽고 진짜 설계자는 바로 그 조급함의 그늘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뒤를 읽어내는 눈과 멈춰 서서 다시 볼 줄 아는 용기가 더해질 때 한 겹씩 벗겨진 진실은 마침내 제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강영훈을 향한 화살이 헛되이 빗나가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진짜 설계자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헛발질처럼 보이는 그 시간마저도 결국은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값진 우회로가 될 것입니다. 어긋난 첫 표적이 어떻게 바로잡혀가는지,
그 첫 매듭이 풀려가는 과정을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도장보다 그 도장을 움직인 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강영훈을 향해 겨눠진 화살과 그 뒤에 숨은 주미란이라는 진짜 그림자, 그리고 종이 뒤를 읽어내는 서현재의 눈까지 다음 이야기에서 어긋난 표적이 어떻게 바로잡혀가는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